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종종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다고 주장하는 경험담이나 창작된 괴담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제 한번 그러한 공포 썰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혼자 자취를 했다. 그 도시는 밤이 되면 조용했고 나는 종종 혼자 있는 내 방에서 기묘한 소리를 듣곤 했다. 벽을 타고 흐르는 으스스한 바람 소리나 바닥에서 나는 삐걱거림이 늘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나를 오싹하게 만든 것은 바로 어느 날 밤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서였다. 이제 막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공부하다가 피곤해져서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다. 잘못 건 전화일 거라 생각하며 전화를 받자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몇 번이고 여보세요? 를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실수로 전화번호를 누른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다음날 같은 시간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이번에도 받았고 또다시 상대는 침묵을 지켰다. 숨소리만 더 커지고 듣다 보니 여성의 울먹이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나는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다. 그 이후로 매일 밤 2시만 되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받지 않고 무시하기로 했지만 벨 소리는 계속해서 울렸다. 어느 밤 벨 소리가 더 참기 어려울 만큼 오랫동안 울려대자 나는 결국 전화를 다시 받았다. 왜 자꾸 전화를 걸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순간 상대방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낯껐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그런데 어떻게 설마 하는 마음에 전화를 끊고 보관 중이던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인 예전 전화기를 꺼내 충전을 해보았다. 긴장된 손으로 전원을 켜고 메시지함을 열어보았다. 심장이 멎는 뻔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뭐든지 잘하고 있겠지? 내가 곁에 없더라도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가끔은 연락해줘 보고 싶을 테니까. 그 메시지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은 연락할 수 없었다. 전화를 걸 방법도 받는 방법도 모두 사라진 듯 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렇게 여러 번 울었다. 그날 이후 2시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작별을 구하러 온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제야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들과 함께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시간은 흘렀고 이제는 그 당시의 이상한 전화도 추억 속의 이야기로 남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가 마치 내 곁에 있던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나는 매일을 살아간다. 이제는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매년 그날이 되면 나는 잠을 설치곤 한다. 마치 다시 그 전화벨이 울릴 것만 같아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잿더미 집이라는 별명을 가진 낡고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수십 년 전 대형 화재로 인해 완전히 불타버린 이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집에 대한 기묘한 소문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타는 듯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비쳐나오고 으스스한 울음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준호는 이런 소문을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했지만 어릴 적부터 괴담과 도시 전설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친구들과 함께 집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가을 저녁, 달빛도 희미한 날, 준호와 친구들은 손전등을 들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의 외관은 정말이지 소문대로 웅산했습니다. 낡아 떨어진 지붕과 무너질 듯한 벽, 심지어 정원에 거미줄로 가득한 나무들까지 모든 것이 오래된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곧이어 코를 찌르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집 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기괴했습니다. 벽지에서는 마치 손톱으로 긁힌 듯한 흔적들이 가득했고 바닥엔 어떤 날카로운 물건이 그은 것 같은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둘러보기로 하고 각자 손전등을 들고 흩어졌습니다. 준호는 2층으로 향했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던 중 한 방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긴장한 준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오르골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오르골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저절로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오르골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준호는 서둘러 방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친구들은 지하실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오래된 인형들로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인형들은 모두 일렬로 정리되어 있었고 마치 사람을 쫓아보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장면에 친구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형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친구는 입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인형의 눈알 속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고 그것은 마치 실제로 살아있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오 그들은 준호와 함께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저절로 잠기며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지와 바닥에서 들리던 신비로운 소음이 갑자기 증폭되며 그들은 어서 이곳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도망치는 도중 마침내 열린 창문을 발견했고 그곳으로 나가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 집은 다시 한번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불빛도 소리도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준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은 절대 그 집에 다시 가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마을로 돌아간 후 그 집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 그들의 방문으로 인해 무엇인가가 끝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잿더미 집, 그리고 그곳에서의 기이한 경험은 영원히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공포썰이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자주 공유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일상적인 환경에서 시작되지만 진행되면서 점차 비현실적이고 섬뜩한 요소가 추가되어 있는 이에게 강렬한 공포감을 줍니다. 아래에는 그런 공포썰의 예를 길게 작성해보았습니다.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인구가 몇백 명 남짓한 작은 마을로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가 특징이었다. 그러나 마을 주변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여러가지 소문이 돌았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말했다. 정말로 그 집에 살던 마지막 가족은 이사를 간 뒤로 아무도 그 뒤를 두지 않았고 집은 점점 허물어져 갔다. 일부 젊은이들은 호기심에 가끔씩 그 폐가를 방문했는데 그 후로 반드시 무언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이는 이상한 그림자들을 봤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나 역시도 그 폐가에 대해 들은 얘기가 많았지만 직접 가볼 용기는 도저히 나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 수진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겠다며 같이 폐가를 보러 가자고 했다. 나는 불안했지만 친구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결국 우리는 일몰이 가까워지는 저녁 무렵에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어스름한 산길을 따라 꽤 걸어가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거의 지고 있었고 주변은 황홀해 어두운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낡은 나무로 지어진 그 집은 세월에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듯 허물어져가고 있었고 창문은 모두 부서졌으며 문도 반쯤 열려 있었다. 수진이 용감하게도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녀를 따라 들어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집 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음산했다. 먼지는 수국이 쌓여 있었고 곳곳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조심스럽게 첫 번째 방에 들어가 보니 오래된 가구들과 찢어진 벽지가 보였다. 우리는 각자 휴대폰에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살펴보았다. 그때 갑자기 수진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소리를 질렀다. 그녀가 가리키는 곳에는 어린아이일 것 같은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이런 오래된 집에 왜 이런 게 있는 거지? 내가 묻자 수진은 어린아이가 남겨두고 간 것이 아니겠냐고 했다. 그래도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방을 나와 다른 방들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몇 걸음 움직였을까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 문은 무언가에 의해 결코 열지 말라는 듯이 경고처럼 반쯤만 열려 있었다. 한번 내려가 볼까? 수진이 제안했다. 나는 내적 갈등을 느꼈지만 친구의 호기심을 막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실 안에는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바닥 한가운데에서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갑자기 뒤에서 황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지하실 문이 저절로 닫힌 것이었다. 우리는 패닉에 빠져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고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당황한 우리에게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때 우리는 도무지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되었다. 방금 전 보았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형체를 이루더니 한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고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술이 도와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듯했다. 머리가 복잡해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지는 제발 이곳에서 나가자고 울부짖었다. 그러던 순간 지하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우리는 누가 문을 열어준 것인지도 확인할 겨를 없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건물 밖으로 도망쳐 표면에 선 숨결을 내쉬고 나서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 우리는 진짜로 귀신을 본 걸까? 내가 숨을 고르며 묻자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말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공포였지만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결코 잊을 수 없게 되었다. 이후로 우리 둘 다 그 폐가에는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그 폐가에서는 다시는 어떤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 가끔씩 그때의 악몽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몇 년이 흐르면서 그 폐가는 결국 철거되어 사라졌지만 나는 지금도 그곳을 지나칠 때면 마음 한 구석에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낀다. 끝.